안녕하십니까.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 일부 진행을 맡은 오대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첫 발을 내디딘 북미 정상회담, 새로운 소식들이 오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북미 회담과 지방선거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세 곳의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2시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투표소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이른 오전에만 해도 투표자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진 줄을 서거나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러 오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신다면 일찍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정보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주의할 점이 2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투표는 1차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한 후에 투표함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고 또다시 기표함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1차 투표에서는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교육감을 뽑게 되고요.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의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들을 뽑게 됩니다. 네, 선거 때마다 늘 궁금했던 사안인데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까? 네, 투표소 바깥에서 엄지나 부위 등으로 자신이 찍은 당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SNS에 올리는 것도 이번에는 허용이 되는데요.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사진을 찍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 강남 투표소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승리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곳으로 경남을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선거 초반부터 화력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그곳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용지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서자 투표장을 찾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표해야 할 용지가 많다 보니 투표용지 7장 가운데 일부를 두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이 특별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을 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하면서부터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첨예한 갈등을 펼쳤고 최근 드루킹 특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남지사 선거가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국당에서 앞서 경남지사를 2차례 지낸 올드보이 김태우 후보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드루킹 사건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선거전 내내 이 문제가 최대 화두였던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판세에 영향을 적지 않게 끼쳤다는 시각과 특검이 선거 이후에 실시되게 돼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는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른바 깜깜이 기간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김경수 후보가 김태우 후보와의 격차를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네, 배 기자, 경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3%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경남의 사전 투표율은 23.8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남 18개 기초자치단체별 투표율로 보면 하동군이 41.66%로 기록하는 등 대체적으로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동안은 서부 경남 군 단위에선 한국당이, 동부 경남 시 단위에선 민주당이 유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선 민주당은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커진 걸로 한국당은 보수를 지키려는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용지초등학교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또 한 곳의 격전지라고 불립니다.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최 기자,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는 제주 노영동 제5투표소가 마련된 한라중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오전 8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제주에 설치된 230개 투표소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에도 좀 전과 다르지 않게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나온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내 유권자의 인구가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번 선거의 제주 유권자 수는 모두 53만 2천여 명입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46만 7천여 명에 비해 약 6만 5천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유권자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 8, 9일 이틀간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는 11만 8천여 명이 투표에 22.2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 20.14%의 2.1%포인트 웃도는 8번째입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11.0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번 제주도 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 뭐라고 꼽힙니까? 네, 현재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또 사전 투표율도 꽤 높았던 만큼 총 투표율도 지난 선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제주 지역 총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때 80.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선거에선 62.8%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역대 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출전했고 강한 여당의 지지를 얻은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리는 원희룡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투표율 상승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총론부터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총론부터 여쭤보죠. 뭐. 네. 우선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어제 회담은 정말 역사적인 회담이고 만남 자체가 이미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회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제가 너무 크게 했는지 조금 그 합의문 나온 거는 좀 기대 많이 모자랐다. 네. 한마디로 북한이 작년에 북한하고 달리 진짜 북한이 개과천선에서 북한이 올해부터는 평화를 향해서 맹돌진한다.
그런 착한 정권이라면 뭐 나쁜 합의는 아니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북핵 문제 한 20년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 약속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도 살살 빠져나가는데 물론 그 원인이 미국이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니까 그런 원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로 보면 북한이 완전히 빈틈을 남겨주지 않으면 빠져나가기가 십상인데 네. 어제는 아예 그 규제 자체를 안 하고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기대에 의존한 희망적 합의다. 이렇게 비핵화 문제에선 그렇게 조항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홍 박사님 말씀이랑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들을 많이 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북미가 70년 동안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가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만난 자리인데 우리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2000년 6월이었죠. 그 당시에 그 합의문을 보면은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계 진전이 점차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마 북미 관계에도 그 합의문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제 고위급 회담을 곧 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위급 회담을 열어가면서 아마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 정권 수립이 1948년이었고, 네, 9월 9일. 그리고 북한과 정전 협정을 맺은 게 1953년. 그래서 70년 혹은 65년 만에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아쉬움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의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아쉬움입니까? 저는 이제 어제 아침만 해도 방송에서 이제 대담하면서 CVID가 참 되면 좋겠지만 CVID까지는 아니고 CV까지 정도는 최소한 될 것이다. CV. 그러니까 그 다른 전문가하고 저하고의 견해차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냐 아니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냐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렸는데 거꾸로 더 후퇴해서 그냥 C에서 끝났어요. C 완전한 비핵화 CD로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질 못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그러한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정도로 착한 정권이 갑자기 됐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 과거에 제가 한 20년 북한 그 비핵화 문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그 북한이 빠져나갈 틈을 안 마련해놔도 그래도 틈을 잡아가지고 빠져나가요. 이를테면 2008년 12월에 육자회담하면서 검증 문제 가지고 결국은 이게 파탄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 7월에 육자회담하면서 검증과 사찰 방법을 두고 북미 간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대립하다가 육자 간의 전원 합의로 검증 방법은 채택한다. 또 다른 문항에서는 육자 간의 만장일치로 검증 방법을 채택한다. 이렇게 하니까 만장일치라는 조항 하나를 가지고 그 얘기는 북한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사찰 문제가 결국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자회담조차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찰 문제를 북미 간에도 회담도 당시에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그게 깨져가는데 지금은 사찰 문제는 아예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단순히 CVID가 아니라 일단은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해야 돼요. 동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성실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나온 미국에서 얘기는 핵과 미사일의 상당량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종료 시점 2020년도 못 받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규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거라고 이제 생각했죠. 선의로 생각하면 일부러 안 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또 나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까지 9번 실무회담을 했는데도 안 나온 게 갑자기 고위급 회담 한번 하면 나올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나. 요번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기자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싱가포르에 모였는데 이렇게 전 세계 뜨거운 관심을 왔을 때 북한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 CBID를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기회를 흘려버리면 앞으로는 북한이 뭐 관심도 별로 없는데 뭐 그거 하겠어요? 그런 걱정이 이제 남는 거죠. 네. 진 교수님, 고위급 회담에서 CVID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 네. 있겠죠? 홍 박사님 말씀을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게 네. 신고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걸 미국이 해야 되느냐 국제사회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미국이 해야 될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확인하거나 즉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문에는 어떤 식으로 담길지는 아마 그건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이 합의문과 그다음에 트럼프 기자회견 보면서 조금 이제 온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만 분명히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 즉 CD라고 써놓고 트럼프의 이야기는 CVID로 읽어달라 이제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게 좀 들어갔었으면 싶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시간표가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좀 저 신뢰감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쉬웠고 그다음에 또 북한도 얻어간 게 없잖아요. 체제 보장 해줘야 되는데 체제 보장이라는 건 결국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 수교라든가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저는 그 대표부 정도 얘기 나오지 않겠나. 평양이라든가 워싱턴에 상호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 4.27 그 판문점 합의에서 연락 그 사무소를 개성에다가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북한하고 상시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그 남북의 안전 관리 요소에 매우 필요하듯이 북미 간에도 그런 좀 대표부 정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했는데 그런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변화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텐데 네. 이 장관급 회담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는 게 미국 측은 그 국무장관 이름이 딱 정확히 거명되는데 북한은 그냥 고위급 관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동안은 김영철 통전부 부장이 그 정보기관 차원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다면 폼페오도 CIA 국장 출신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그 외무성 수준으로 이제 공개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아마 또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외무성에서 리용호나 리수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군사 문제 같은 경우는 노광철 그 인민무력상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공통점은 그 북미 간의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비핵화 부분에선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아쉬움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북한이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실 때 북한이 과거에도 구체화된 것도 뒤집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갈 거냐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트럼프하고 다른 사람이다.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저께만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CBID를 받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왼팔이잖아요. 정상회담장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러 와서 마지막 브리핑인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한 게 뭡니까? 작년에는 뭐 화용과 분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파기하겠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최고의 압박과 제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나온 얘기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 규정을 가지고도 앞으로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말씀이 정말로 맞기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희망적인 사고예요. 국가 간의 관계를 특히 북한처럼 과거에 그 휴전협정을 뭐 수만 번 어긴 그런 북한인데 그렇다고 뭐 이것도 반드시 어기리란 법은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협정으로 문서로 약속한 것도 안 지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런 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느슨하게 풀어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내 직관으로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영리하고 정말 주민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네. 단지 이제 하나 아직까지 걸쳐놓은 건 완전히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해제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저한테 들어오는 느낌은 따라서 남북 간의 경협은 앞으로도 쉽게 되지 못하겠구나.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북한을 옥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우리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걸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중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진 교수님. 예. 북한이 과거의 그 행동들과 같은 방식을 되풀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의견이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예측하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제 북한만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이제는 되는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그러다 보니 북미 관계를 예측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북한을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날 당 7기 3차 그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노선을 바꿨거든요. 핵무력 그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핵을 띄고 이젠 경제건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핵 폐기를 얘기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나 핵은 앞으로 북한에서는 더 이상 화두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시설들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남북 간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다 공개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비핵화라는 문제가 대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 대중들과의도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7차 당대회 2016년에 있을 때도 5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김정은이 앞으로 체제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당의 결정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지만 인민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5개년 계획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CVID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Does not talk about verifiable or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Yeah. Is that a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No, not at all, because if you look at it, I mean, it said we are going to, let's say here, it will be gone. I don't think you can be any more plain than what we're asking.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U.S. DPKR relations, the building. We talk about the guarantees, and we talk about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네, 아주 알기 쉽게 돼 있다. 합의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2차례 등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가 과거의 패턴과 같을 것이냐를 반복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그 북미 정상도 그렇고 4.27 남북 정상도 그렇고 만났을 때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리 발목을 잡은 과거가 있다.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발목을 지루하게 붙잡던 과거를 과감하게 이겨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의 그 상황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좀 그 해석이 맞붙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비핵화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의 핵심은 CVID에서 VID가 왜 빠졌느냐, 앞으로 들어갈 거냐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생각에서 최소한 어저께 들어갔어야 되는 게 사찰단 복귀예요. 그거조차도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전 정말 사찰단 복귀가 이제 V에 해당된다라고.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서 말하는 부위는 verifiable이지만 실제로는 임의 사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의혹 시설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빠지면 부위가 들어가도 큰 의미가 없죠. 과거에 이 북핵 문제의 역사를 보면 94년에도 저 검증 문제 가지고 부딪혔고요. 특별 사찰. 네. 그 당시는 특별 사찰인 특별 사찰보다도 임의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의혹되는 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이것만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주더라도 결국은 비핵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뭐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해주고 그거 사실 힘든 거 아니잖아요. 네. 연락사무소 설치해주고 뭐 이익대표부를 하든지 해주고 최소한 사찰단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사찰단이 간다. 그리고 핵을 활동을 정지시켜야죠. 지금 정지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0시를 기해서 모든 핵 활동을 일단 중지한다. 적어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나와주고 그다음에 사찰단은 우리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IAEA의 사찰단 복귀를 요청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좀 더 믿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북한은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핵실험장 폐기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했는데 그런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임의 사찰을 받는다는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면 그러면 전 믿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멀리 보이는 거죠. 네. 자, CVID 누락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가는데 정확하게는 CD는 들어가 있고 VI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을 비교했을 때 진전된 것이냐, 한 걸음도 못 나간 것이냐, 아니면 퇴보한 것이냐 여러 분석들이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부터 해서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성격이 다른 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과 북미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합의문만 봐서는 뭐 남북 회담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미는 사상 최초로 만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입장을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 박사님께서 김정은이 이제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 뭐 핵활동 중단하겠다라든가 이런 거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발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패턴이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김정은의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스로 핵실험장 폭파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그 미사일 고체 연료 즉 북극성형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 그 발사 시설을 또 폐기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화성 14형, 15형, 즉 ICBM에 들어가는 그 로켓 엔진, 백두산 계열의 로켓 엔진 테스트하는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김정은이 약속했다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김정은의 패턴은 어떤 꼭 합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스스로 해나가는 비핵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앞으로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홍 박사님의 그런 얘기가 예언처럼 앞으로 적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핵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to get our soldiers out. I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unless and until we see that the future negotiation is not going along like it should. But we'll be sav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네, 저 그 긴 문장에 두 가지가 녹아 있어요. 첫 번째는 워게임 중단,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도 뭐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돌출 발언이냐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알려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게 사전에 좀 논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매티스 장관하고도 상의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일찌감치 우리 언론에서는 아주 크게 주목은 안 했지만 저한테 눈에 딱 띄는 게 벌써 한 달쯤 이제 됐을 겁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 뭐 그런 관련해서 뭐 논의가 됐냐 그랬더니 주한미군 감축 규모 문제는 이거는 북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네. 동맹국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를 북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목한 건 문정인 교수께서 이제 주한미군 문제 얘기하고 이제 이랬을 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그래도 그거 발언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또 놀란 게 폼페이오 장관이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놀랐죠? 근데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기자가 이제 저 수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앞에서 답변하라는데 일단은 한미동맹을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뭐 일찌감치 알려진 부분이지만 방위분담금도 올려라. 그리고 미국이 그 전략폭격기 같은 거 와서 훈련하는데 그 비용을 왜 미국이 내냐.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찌감치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제 약간 다른 차원에서 또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얘기한 쌍중단, 쌍계병에 쌍중단의 차원에서 북한이 좀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하니까 그동안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회담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지금 오늘 그 중앙통신에 나온 얘기를 지금 아침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저 기자회견 저 얘기를 다 포함하면 올 가을에 한미연합훈련 이를테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죠. 그 훈련에 이를테면 규모를 적어도 전략자산은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리고 향후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비핵화 조치를 좀 더 하면 북한이 말과 행동이 같구나 그러면서 내년 봄에 한미연합훈련 이를테면 키리졸 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진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돈으로 접근한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이 뭐 무임승차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그 사안은 어떤 그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역시나 그 사업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이번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우선 아까 홍 박사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다른 말씀드리면 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감축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감축은 논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병력 감축 역시도 앞으로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과다하게 많은 병력을 감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는 다른 문제죠. 이것은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가 이런 완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짧게 답을 좀 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한미군의 감축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의회에서 지금 28,500명인데 23,000명인가 이하로는 못 줄이게 의회 허락 없이 못 줄이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주한미군 28,500명 못 필요 있어. 10,000명으로 줄여라고 해도 못하죠. 지금 의회가 지금 막아놨어요. 그럼 막아놨지만 23,000명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28,000명에서 한 3,000명까지니까 한 5천여 명은 줄일 수 있다. 저도 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감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가지고 미국이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어서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 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 우리가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감축은 할 수 있어도 철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과 더불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인데 연합훈련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나요? 미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게 한미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서로의 그 협력이 존재하지만 핵 우산을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핵 개발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한미 간에는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한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두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박 3일의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20분쯤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떠나 차량을 타고 창의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호텔을 빠져나갈 당시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호텔 주변을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창의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직접 나와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중국 전용기는 지난 10일 싱가포르행에 이용했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 보잉 747 기종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 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싱가포르를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러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두 정상이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현지는 아직까지 그 열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우리와는 1시간 차이니까 8시 한 9분 정도 됐겠네요. 그 싱가포르 현지에 취재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나와 있죠. 지난 밤늦게 김정은 위원장 돌아갔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 이곳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곧바로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참모진들과 회담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거친 뒤에 다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게 어젯밤 11시 20분쯤입니다. 곧바로 창의공항으로 향했고요. 어제 창의공항으로 향해 왔던 중국 고위급 전용기 2대 중 한 대가 베이징에 착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중국에 들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보다 4시간 앞서 떠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소식이 또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 함께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이어서 약 1시간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공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예정보다도 30분 정도 일찍 이틀 전에 입국했던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통해서 다시 이곳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네, 어제 양 정상의 합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어제 공동 합의문의 요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이 당초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공동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였고 이게 공동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뜻을 밝혔고 자신도 평양에 갈 의사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미 간 합의 이행의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양국 간의 관계 개선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 들립니까? 이 한반도 분단 이후에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손을 맞잡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앞날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두 정상은 어제 5시간에 걸쳐서 한 공간에 머물면서 단독과 또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나가고 업무 오찬에 이어서 짧은 산책까지 하면서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 2시에 출국할 거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시간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하냐면 시간에 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늦게 출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정상회담 양측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직관력이 강해서 김정은 위원장 1분만 보면 금방 안다.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정중하게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 5초면 알 수 있다. 또 5초면 사람을 늘었네요. 평가할 수 있다. 예, 5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협상에서 기싸움 일종의 사전 기싸움인데 그러니까 물론 전용기 중국에서 빌려서 타고 왔지만 그 비행기가 언제 다시 이륙한다는 거를 공항의 관제탑에다 알려줘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한 오후 2시라고 잠정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바꿔도 되지만 일단은 오후 2시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하룻밤이나 이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오후 아마 한 7시쯤 가겠다라고 미국도 그렇게 통보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회담 자체가 굉장히 긴박해진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초저녁에 떠났고 괌을 들려서 하와이 들렸다가 이제 갈 모양입니다. 그게 다 아무래도 작년에 화염과 분노 얘기하면서 괌에서 엄청나게 긴장했잖아요.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와서 달래주고 주민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분들도 다 미국 국민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떠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11시 한 20분쯤이나 이제 떠난 것 같은데 그때 호텔을 나선 이유가 한 7시간 걸리는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 평양 도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지도부가 총출동하겠죠. 근데 시간이 6시간인가 7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일찍 떠나면은 새벽 서너 시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왕에 싱가포르 왔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떠날 필요 있냐. 아침 시간에 맞춰서 가자. 그래서 아마 좀 늦게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아주 100%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런 게 아닌가. 시간을 왜냐하면 지도자는 도착하는 국가의 그 일정 시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되잖아요.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특히나 트럼프가 이제 괌을 방문한 것은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까지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이는 대피 훈련까지 했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임기 중에 아직 괌이나 하와이를 방문을 못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상이 올 때도 또 돌아갈 때도 그 시간을 상당히 고도의 판단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그 영상을 공개를 하나 했습니다. 6분짜리 영상인데 관련된 기사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리는 사이 기자회견장의 모니터 양쪽에서 동영상이 상영됩니다.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화면들이 전환되고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합니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고국을 개변하고 역사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곳 그 세계에 합류하십시오.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곳 시작될까요? 그리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겨들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희망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조국의 개변을 선택할까요? 동영상은 미국 현지 영화사인 데스티니 픽처스가 제작했습니다. 모두 4분 30초짜리 분량으로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례적인 동영상의 등장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맞게 될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영상이 상영되기 전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란 말과 함께 끝을 맺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현실이 될까요?라고 끝납니다. 영상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영상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상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자가 개변,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를 얘기하겠죠. 개변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구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주한 중국 대사관의 이제 간부들을 외교관이죠 몇 분 봤더니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설사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중국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저 평화협정 체결할 때는 반드시 중국이 들어갈 테니까 오히려 한국과 중국은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이게 좋아지고 있을 때 협력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답변이 제가 재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북한은 개혁과 개방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 방식은 베트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싱가포르식도 아니다. 그건 북한식이다. 우리가 그거를 변하고 있는 북한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이 대북 정책만 똑바로 하면 북한을 얼마든지 그 개혁 개방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도 거기에 이제 합류한 셈인데 이러한 그 변화를 미국이 대북 제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내일 장성급 회담하고 이제 남북 간의 개성공단 지금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언제 열리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북한하고 완전히 대탕트 분위기로 가면서 남북 경협은 또 막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득해서 미국이 또 더군다나 뭐 북한이 비핵화라더라도 투자나 또 경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개성공단 같은 건 재개해서 경협을 하고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1항에서 관계 정상화, 2항에서 평화협정, 3항에서 비핵화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먼저 줘서 북한을 선의로 유도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그 남북 간의 호의적인 경협 부분은 미국도 풀어주는 방향 쪽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제재 부분만 그렇게 잡아둡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이것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국을 잔뜩 믿고 CBID 쪽으로 가서 이번에 완전히 한반도 비핵화 된다고 생각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오잖아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께서 이게 완전히 기대를 했는데 좀 그 부분 좀 실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미국이 했으니까 다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더 같이 공조를 하는데 한국 얘기를 좀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비핵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좀 나누고요. 이번에 의전하고 경호 문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벤츠 차량이랄까 그리고 캐딜락원의 그 뭐 방탄 두께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그 영상을 기사로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GM사의 캐딜락 원을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만을 위해 제작된 최첨단 경호 차량입니다. 더 비스트, 즉 야수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움직이는 백악관으로도 통합니다. 문짝 두께가 비행기 문과 맞먹는 20cm여서 경호원들도 두 손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13cm의 방탄 유리가 설치돼 있으며 바닥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로켓, 폭탄, 지뢰, 화학무기 등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차량에 총도 여러 자루 장착돼 있고 트렁크엔 수류탄 발사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부상에 대비해 응급 의료 장비는 물론 비상용 혈액까지 실려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풀만가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풀만가드는 독일 정부로부터 방탄 최고 등급인 VER 10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기관총, 수류탄, 화염 방사기 등에도 끄떡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벤츠사는 풀만가드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고객 명단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차량을 따라 뛰면서 유명해진
북한 974 부대 소속 경호원들은 북미 회담장에선 특유의 V자 경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974 부대의 그 경호원들이 뛰는 모습이 이번에는 없었네요. 있었죠. 있었죠. 있었나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그 V자 형태로 둘러싸고 뛰는 건 양옆에 5명, 뒤에 2명에서 12명이 방탄 경호단이라는 지금 별칭을 얻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경호 전문가분들께서는 굉장히 그 넌센스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캐딜락 1을 보시면 똑같은 차량이 2대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경호의 기본이잖아요. 어디에 타는지 알 수 없게. 비행기가 뜨더라도 2대가 똑같은 비행기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에 타 있습니다라는 걸 그 경호단이 딱 서가지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똑같은 게 2개가 없어요. 이번에 그 풀만 가드가 딱 한 대고 뒤에는 일반 벤츠가 뒤에 따라갔거든요. 물론 그것도 국무위원장 마크가 있었는데 원래는 풀만 가드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경호 문제를 보면 북한은 경호는 완전히 손을 놨다. 특히 그 밤에 그 밤마실도 같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어디죠? 가든 스파이 베이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보면 이 셀카 찍고 군중 속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경호는 완전히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악수도 하지만 등을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 정상이 조금씩 이제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차에서 내릴 때 보면 표정이 굉장히 좀 굳어 있었죠. 굳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차가 내려서 그 안내원이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때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무거운 문을 열고 나와서 이거 왜 빨리 안 열어줘? 뭐 이런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악수하고 그럴 때도 좀 서먹서먹하고 근데 이제 의미를 본다면 6월 12일이니까 6걸음 걸어와서 합치면 12일, 6월 12일을 상징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어깨도 만지고 뭐 이렇게 팔도 만지고 그랬는데 나중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를 이렇게 한번 슬쩍 만져서 일부러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고 아마도 상당히 이제 정상회담 하고 그러고 나니까 친숙해진 관계가 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저게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슴이 뿌듯한 장면이죠. 거기다 이제 한마디 사족을 붙이면 비핵화만 좀 충실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핵화 문제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승전 비핵화인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옵니다. 내일 강경화 장관과 만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오고 우리 정부와 좀 조율한 뒤에 이뤄지는 실무 고위급 회담이죠. 고위급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기대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정부는요, 그 4.27 판문점 합의 이후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어느 나라보다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어떤 그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또 이런 물꼬를 틀려면 뭔가 액션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왔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가 어떻게 어떠한 그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평화 체제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좀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제 북미 관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특히 우리 남한의 국익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하고 얘기를 했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합의문에는 폼페이오 이름만 있고 북한의 상대방 이름은 없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겠죠. 당연히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리영호 외무상은 육자회담 대표하고 뭐 그래서 사실 김계관보다도 후배죠. 후배인데 먼저 이제 외무상이 이제 됐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총책은 또 리수용이에요. 리수용이 더 리영호보다 더 위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리수용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안보 문제는 뭐 인민무력상 요번에 갔던 노광철이라든지 만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개통은 우리 서훈 원장하고 김영철, 그 다음에 이 폼페오가 아니죠. 이제 그 여자분 그 뭐죠? 그 여자분 요번에 CIA 국장 됐잖아요. 예. 그쪽 라인이 이제 그런데 아마 지금도 폼페오하고도 이제 통할이라고 이제 보고 앤드류 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사이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걸 기회로 보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인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북 관계는 계속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긴 호흡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성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가자.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라는 걸 잊지 말자. 네. 이게 3가지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그거를 기조를 떠받쳐서 진짜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북미 기조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북미 간의 길을 텄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북미 관계를 연결시켜줬는데 이제 우리를 떼버리고 북미 관계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걸 계기로 삼아서 남북미 3자의 틀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서 종전선언이 돼야지. 네. 북핵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종전선언만 서두르면 이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연속 통화를 했어요. 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 간에 요즘은 근데 많이 이상해진 게요. 남북 간에도 전화 한 통화하고 다음 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북미 간에 이렇게 이틀 연속 통화를 하고, 근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현안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앞으로 북미가 대타협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 영상을 보셨지만은 미국이 코리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관심을 최근에 트럼프가 국회에서 한 연설, 네. 미 의회에서 한 연설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연설들 내용들 들어보면 20년 전 자료와 최근 자료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과연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이 정말로 제대로 된 한국 정보를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홍 박사님 지적대로 지금 CIA 내부에는 앤드류 김을 포함해서 코리아 미션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미션 센터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가장 최고의 정예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특히 퇴직하신 분들까지 다 모아서 지금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아직도 한계가 많이 있다. 이건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미국을 도와서, 즉 정부만이 아니라 1.5 트랙 또는 뭐 2 트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전문가들도 우리의 정부도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나왔을 때 새로운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남북 경협 얘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 못한 것 같은데, 경협은 이번 합의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뭐 개성공단 기업들 다 조화들 하시고 네. 빨리 이제 재개될 수 있길 바라는데, 이럴 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기업가들이 그 공장을 가볼 수 있도록, 여차해서 이제 미국의 제재가 풀리고 그럴 때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애초에 한 게 이제 그 산림협력, 북한의 나무 심어주기가 이게 우리 미세먼지도 심하고 한데 그 영향도 있거든요. 북한이 걸러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북한의 나무 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온 얘기는 삼지연 공항 뭐 다시 해서 관광 협력, 그리고 체육, 문화 교류, 종교, 이렇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사업부터 먼저
활발하게 하고요.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연이틀 전화를 하고 이런 게 왜 했겠습니까? 우리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중요해진 것은 남북 관계에 대화 채널이 생기고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니까 네. 우리만의 고유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우리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하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왜 그럴까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시진핑 주석도 우리한테 대우라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해야 되니까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부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좀 유리한 그 경협, 호혜적인 경협 부분은 좀 재개하도록 좀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도록 해서 미국의 제재나 유엔의 제재가 빨리 풀리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남북로 경협, 이를테면 뭐 가스관 건설이라든지 철도 연결. 철도 연결도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주는 거는 지금 안보리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 접촉하는 부분까지 한국의 철도를 지금 빨리 깔아놓고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연결되기 직전까지 그 휴전선까지 그 철도를 빨리 다듬고 이런 사업부터 해서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협력이 지금 우리 정부가 방향을 바로잡은 게 러시아하고 협력도 과거에는 북한하고 같이 해야만 이게 협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1대1 경협을 하면서 북한이 참여하든 안 하든 그 고려하지 말자. 그리고 한러 간의 경협이 잘 되면 북한은 자연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구상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이를테면 미국이 돈을 안 낸다니까 IMF나 IBRD나 ADB 그다음에 1대1로 사업. 여기에 북한의 개발 사업을 한국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컨소시엄도 만들고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서 거기서 차입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일이 아직 제재하에서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대북 제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고 홍 박사님 지적대로 또 제재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가 오고 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특히 미국의 독자 제재가 매우 강력한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에다 많이 돈을 또 갖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야 남북 협력 기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아마 자기는 돈 안 쓸 거고 아마 나만이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과 미국, 중국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야 뭐 남북 경력 기금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얼마 전에도 우리 아마 그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그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AIIB 총재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난 이유는 우리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판문점 합의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AIIB가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의향을 물어봤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이사회 국가가 12개고 우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분이 5위예요. 5%밖에 안 되지만 중국이 30%로 제일 많죠. 근데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이 하는 주요한 업무가 뭐냐면 대부분 절반이 에너지 개발이고 거의 30%가 바로 이제 트랜스포트입니다. 운송, 철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통과될 경우에는 동해선 철도에 대한 그 AIIB의 투자도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AIIB가 일본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진 ADB 아시아개발은행하고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금이 계속 모으곤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만큼 투자 가능성, 투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북 사업 얘기하면 또 일방적으로 뭐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라는 그렇죠. 얘기죠. 자,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 북미 정상회담을 오늘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해 볼 것이냐를 두 전문가들께서 시청자들께 좀 간략하게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과제가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북미 간의 추상적이지만은 냉전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뭐 몰타 정상회담, 골바초프와 아버지 부시 간의 이제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회담이 그 원칙적으로 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더 그걸 구체화하고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맹이를 채워나가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다. 비핵화만 된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나 또 우리 경제계나 정말 스스럼 없이 아주 자발적으로 남북 경협에 나서고 그건 바로 통일로 나가는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일단 합의가 이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그 합의를 최대한 우리 국익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 네. 진 교수님도 시청자들께 그 지금 한반도가 평화의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평화는 곧 번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영은 어려운 말입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을 바라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익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인내하고 지지하고 동의를 보내고 그리고 또 냉철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틀에서의 진전 그리고 평화를 향한 뭐 지금 첫걸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제 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꽤 남았습니다. 비핵화 부분에서 특히 두 분의 지적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뭐 기대와 또 응원은 계속 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하루 종일 명칭이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선택도 함께 다루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그 제작진이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와 이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6시 정각부터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이제 3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세한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의 7.7%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광역 시도별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이 6.5%, 부산 7.3%, 대구 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 6.9%, 광주 6.7%, 대전 7.9%입니다. 울산 7.4%, 세종 5.8%, 경기 7.3%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강원 10.2%, 충북 8.5%, 충남 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8.8%, 전남 9.7%, 경북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8.6%, 제주 11.1%입니다. 네, 광역 시도별 최고 최저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이 7.7%인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제주로 11.1%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5.8%인 세종입니다. 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입니다. 전국 기준 20.1%를 기록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에 2배가량 되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20.1%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합산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알아봅니다.
전남이 31.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6.4%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와 투표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현재 투표율은 7.7%, 9시 기준 7.7%였는데 2016년 때와 2016년 총선 때와 가장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8%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투표 진행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보다 조금 낮은 그리고 2016년 총선보다는 좀 높은 그런 투표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제가 10시 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그 평론가 겸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지방선거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양지열, 백성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는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방송 이후에 해야. 방송 이후에 꼭 하십시오. 당연하죠. 네. 저도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아직 못했네요. 방송 끝나고 가서 하려고 합니다. 예. 두 분과 아직 투표를 안 하셨는데 투표율 얘기를 하다니 좀 어색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못했는데요. 저도 끝나고 가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 기자들 연결해서 또 소식들도 좀 들어보고 그에 앞서서 기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여야 간의 그 마지막 유세가 자정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사를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번 이 평화의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힘 넣어주시겠습니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대구, 대전,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유세로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남권 승리로 완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싹쓸이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유세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대한문 광장이었습니다. 저들이 북풍을 이용해서 지방선거 전체판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오늘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민생만 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JTBC 한민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도 전략 지역을 찾아서 마지막 유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대구가 지역 기반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구미 등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1번은 찍으면 경제가 나갑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 찍은 정당 그대로 맨날 찍으면 과연 구미가 바뀌겠습니까? 같은 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른바 호남 올인 유세를 펼친 민주평화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에도 호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민주평화당을 찍어야 하는가? 민주당의 싹쓸이를 막고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에서 최소 8곳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길 거라는 예상을 내놓은 가운데 자정까지 골목길을 샅샅이 훑으며 도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자유한국당 퇴출론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이 정치판에서 퇴출시켜 주셔야 할 중요한 의무가 여러분들 있으신데 다 같이 투표장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광역 기초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정당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여야 각 당의 어제 상황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선거일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양지열 변호사님, 주변에 오늘도 문자가 온다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 당일날 문자를 이렇게 캠프에서 보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유세라든가 현장 선거운동 같은 것은 끝이 났고요. 네. 문자나 SNS, 인터넷 등의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받으시는 문자들이 불법은 아니고요. 또 이제 후보들이 문자를 보낼 때도 오늘은 저도 아침에 몇 통을 받았었는데 주로 이제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형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체로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선거 독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그 후보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이제 이어지면 선거장에 나가서 나를 위해 찍어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전문가 두 분이 오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아까 저희가 인증샷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안 됐었죠. 과거에는 인증샷을 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표시를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표 용지 자체를 촬영하거나 투표의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만 안 되고요. 나와서는 V자를 하셔도 되고 1자를 하셔도 되고 3자를 하셔도 되고 이제는 본인이 지지한다는 걸 표시를 하셔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해도 되나요? 뭐 저희는 하면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것 자체가 각 당들마다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율 자체를 올리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저는 아직 이제 투표소를 안 갔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러니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기왕이면 여기서 찍으십시오라고 아예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아까 백성원 변호사 얘기했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가 걸리시면 벌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건 절대 안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서는 투표만 하시고 나와서는 마음껏 찍으시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세 분석을 한번 판세 분석이라 할 것까지도 그렇고 각 당이 내건 선거 전략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호응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마지막 그 여야가 찾았던 그 장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디였죠? 잠시만요. 네. 경부선 쪽으로. 네, 경부선이었고 자유한국당이 저기 대한문 앞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대한문, 광화문 중에서 대한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을지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판세에 있어서 우세하다라는 쪽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른바 동진 전략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TK, PK로 불리우는 영남 쪽에서의 좀 약세였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보면은 승기를 많이 잡고 있어서 그쪽까지 간다라는 거고 지금 이른바 그 평화열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버스죠. 사실은 거기서 과거에 한 만화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추미애 대표도 이렇게 좀 분장도 좀 하고 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이렇게 좀 모자도 쓰고 머리도 물들이고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현재 이제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철도가 뚫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번 선거에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저도 약간은 좀 의외였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거에 반대된다. 사실 예전에는 좀 보수적인 정당에서 이른바 북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안보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북풍이 좀 거꾸로 된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굳이 홍준표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북풍이지만 예전의 북풍은 이 총칼 대포의 북풍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평화 분위기로 가는 북풍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동원되고 있고 허상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장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저는 이게 꼭 보수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기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대한문 앞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선거와 관련한 지방선거와 관련한 어떤 각종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방송사건 신문사건 뉴스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뉴스에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게 본인은 지금 북풍이 허상위로 얘기를 했지만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도
결국 홍준표 대표로서는 아쉽게도 북미 정상회담 뉴스가 전부 다 정말 깔렸기 때문에 과연 효과로 따진다라면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이 쪽에 조금 유리한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PK에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면 모른다. 그 지역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고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좀 과정을 좀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좀 악재라고 할 만한 건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스캔들 의혹 같은 게 터진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으로 생각하면 또 과거 전신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로 뭐 여론조작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또 악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건 그 모양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과거에 그 지역적으로 좀 열세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보다 더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챙겼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40% 정도를 부동층으로 보는데 과거에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선거를 하면 최근 말고요. 과거로 가보면 보수가 약간 우위입니다. 통상적으로 숫자를 비교해보면. 근데 그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동층은 보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자유한국당을 찍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생각에 어쨌건 그 태극기 집회로 상징이 되는 대한문에서 저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장소를 좀 잘못 고르셨던 것 같고 이게 지금 부동층으로 보수가 많이 빠져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보수도 굉장히 많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가 변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던 원래 보수 지지자들이 갈 곳을 잃는 상황인데 그런 뭔가 보수 쪽에서도 좀 개혁적인 그런 보수를 찾고 갈망하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대한문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썩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일단 들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좀 읍소 전략으로 바꿨죠. 뭐 여론조사 다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형태의 그 톤을 띠던 것에서 이제는 읍소 전략으로 바꿨던 건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 간의 평화 모드, 화해 모드가 자유한국당에 사실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거는 그거고요. 우리 민생 중심으로 우리 지역 일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표율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많았고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 언제부턴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런 공식이. 그 공식이 아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한 지난 대선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였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하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안착을 하면서 사전투표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사전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장까지 갔다가 신분증을 안 가져가서 투표를 못해서 본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꼭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 전체적으로 높아졌을 때 왜 그러면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바꿔줄 수 있다라는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 상대적으로 좀 어떤 진보적인 색깔을 띄었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더 주저했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백성문 교수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의 이제 홍준표 대표로 표상되는 현재의 어떤 제1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를 제1야당이 잘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지 안 볼지가 아마 자유한국당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많이 가실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선거 전체 투표율이 같다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과거와 비슷하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이 가서 유지가 될 것이냐가 사실 이번 선거의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찾으시는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 나온 김에 대구부터 가죠. 네, 윤두열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던 곳입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투표 상황이 어떤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투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16.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집계가 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이 11.3%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대구는 11.5%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데 사실 9시 투표율까지는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선거 격전지로 떠오르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이 지금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한 대로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 밖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들 투표 마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시에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투표를 마쳤고 9시에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는 지난 8일에 유승민 대표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소에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사실 그동안 대구시장 선거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당의 핵심 지역이라서 사실 결과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 자유한국당과 접전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번엔 격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 투표를 이제 상회할 정도로 대구에서도 이제 투표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동안에는 대구는 사실 별로 결과가 궁금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인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지역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제외하고는 일단 그 전에 사전 여론조사 그 결과 내용만 봐서는 좀 격차가 좀 어느 정도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대구가 만약에 변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일대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의 수준의 충격파가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 표심이 박빙이다. 그러니까 당선 여부를 떠나서 박빙이라는 점만 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제대로 된 방증이 아닌가. 네. 사실 자유한국당도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아니면 좀 원치 않은 민주당의 예상대로 뭐 지금 여당의 압승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든지 지금 보수를 지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은 보수가 변하는 첫 길이 아닐까 생각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입니다. 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투표소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투표는 광주 전남 1220여 곳의 투표소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투표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혼선을 피하기 위해 4장씩 2번에 나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광주는 117만 2천여 명, 전남은 157만 7천여 명입니다. 네, 광주 전남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 뭡니까? 네, 지난 8일과 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남은 31.73%로 전국 최고로 높았고 광주도 23.65%로 전국 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이 본선에서 이어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오늘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2명, 기초단체장 27명 등 모두 423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 갑과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재선거 국회의원 2명도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나 광주가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보수 진보 정당이라고 대표되는 양당의 체제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바른미래당이 출연하면서 뭐 지금은 뭐 합당과 여러 이제 과정을 반복하면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큰 축들이 빠져나가서 정당이 하나 생겼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민주평화당도 나와 있고, 그래서 호남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일종의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야권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네. 또 약간의 호남 소외, 호남 홀대론 같은 것들도 작용을 하면서 국민의당으로 이제 쪼개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결국 이제 안철수 현 서울시장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국민의당이 또 분열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또 이합 집산을 했죠.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나와 있고, 민주평화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역에서로 본다면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텃밭 정치를 해온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 얼마만큼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거둘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민주평화당은 나름으로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쪽에 자신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그런 어떤 핸디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1년 넘게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극복을 해왔다라면서 자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대구와는 또 결이 다르게 좀 비슷한데 다른 어떤 민심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정계 개편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충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입니다. 현장에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정 기자, 현재까지 대전 투표율 얼마나 집계됐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전 가장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오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대전이 11.4%, 충북이 13%, 충남이 13.1%를 기록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7장을 2번에 나눠서 기표를 하다 보니 일부만 기표하고 발길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안내원들이 불러세우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 좀 만나봤습니까?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네, 이 투표소를 찾은 한 50대 유권자는 이번에 대전을 위해 일할 사람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30대 유권자는 당을 떠나서 비리 없는 깨끗한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95살의 고령의 노모가 아들의 부축을 받아 투표를 하러 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하다 보니 시민들은 이번 투표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대전의 유권자는 모두 121만여 명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인 20.1%보다 조금 낮은 19.66%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11.2%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데 비하면 좀 더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의 투표율은 54%를 기록했는데요. 낮 12시쯤 사람들이 가장 몰린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후쯤부터는 사람들이 이곳 투표소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가장초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비리 없는 깨끗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30대 유권자의 얘기를 들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 대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고 정치 이념 성향적으로도 좀 중간에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충청도를 이기면 선거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 대전시장은 공석이죠. 네. 이제 지금 그래서 비리 없는 후보를 뽑고 싶다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전 그리고 충남 뭐 이쪽으로 상징이 되는 이 충청권의 표심이 사실 이 여야의
그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제 낙마를 하고 그 이후에 박수현 대변인도 관련돼서 낙마를 하고 충남 선거가 여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도 충남은 이긴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역시 결과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궁금한 그런 지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백성문 변호사의 가장 관심 지역은 대구.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춘천의 투표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역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가 시작되고 이른 오전 시간대에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도 투표장에 나왔고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띕니다. 투표 후에는 투표소 주변에서 인증샷을 남기면서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강원 지역 투표율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 강원 지역 투표율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강원도의 전체 선거인 수는 129만 6,196명입니다. 이 중 28만 8천여 명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 22.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율은 14.26%였습니다. 4년 전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10만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 때문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강원 지역 최고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선거 때 74.8%였습니다. 거소투표를 포함해서 오늘 68만 1,067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면 최고 투표율 기록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밖에 강원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뭡니까?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전체 18명 중 15명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주 단 1명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고공행진의 여세를 몰아서 최소 10곳 이상에서 당선을 좀 장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한국당도 수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안에서도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영동 지역과 접경 지역의 선거 결과 등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봄내초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양재열 변호사님. 강원 지역은 평창올림픽도 치렀고 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어떤 민심이 드러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대구 못지않게 이쪽도 좀 관심 지역이긴 해요. 네. 지난 6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요. 강원 지역에 이제 합산을 다 하면 지역 단체장이 시군 단체장이 128명이 뽑혔는데 네. 그중에 이른바 뭐 민주당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9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판세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수 지역에서 뭐 민주당 계열이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고 있고 네. 나머지 절반 가량도 오히려 접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그 강원 지역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안보가 가장 최접적이고 한 전방 지역도 많이 있고 항상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었던 곳이 강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훈풍이 불고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고 어찌 보면 과거에 좀 지난 정권에서 아픈 것 중에 하나로 한참 수사가 진행 중에 강원랜드 같은 일들도 있으면서 그다지 예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정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이런 예측처럼 전통적인 어떤 보수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뀔지 강원도 좀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재열 변호사의 가장 관심 지역은 강원? 아니요, 저도 사실 가장 관심 지역은 대구입니다. 아, 왜냐하면 대구는 저도 이제 대구에 뭐 혼인 같은 걸 하면서 대구로 내려가셨던 분들, 서울 수도권에 살다가 그런 분들이 몇 년 전까지 얘기하실 게 지방선거를 치르면요. 깃발이 빨간색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색깔을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 분위기가 지금 대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뒤바뀌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표만 거둬도 대구 지역의 분들로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 관심은 대구입니다. 네. 강원분들의 섭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구가 그만큼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10시에 투표율이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된 그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투표율입니다. 10시 기준 11.5%입니다. 광역단체별로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9.9%, 부산이 11.1%, 대구가 11.5%입니다. 네, 대전이 조금 높군요. 인천 10.2, 광주 10.1, 대전이 11.4%입니다. 울산 11.2%, 세종 9.0, 경기 11.0%입니다. 네, 강원이 좀 높게 나오고 있군요. 14.7%, 충북 13.0, 충남 13.1%입니다. 전북 12.9%, 전남 13.8%, 경북 12.7%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광역단체별로 투표율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12.9, 제주 15.4%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최고 투표율 순입니다. 제주 말씀드린 대로 15.4%고요. 강원, 전남, 충남 그리고 충북 순입니다. 네, 다음 10시 기준입니다. 최저 투표율입니다. 세종시가 9.0%입니다. 그 뒤로 서울, 광주, 인천, 경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투표율이 집계된 수치고요. 오늘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두 분도 투표 안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안 했고 3명이 하면 또 투표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투표율 얼마나 기록될 것이다. 한번 추측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제 추측으로는 투표율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왜 그러냐면 조금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가는 계층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반대로 기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좀 숫자가 떨어지는 쪽도 있을 것이어서 약간의 보합세를 중보합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게요. 이게 지방선거인데 사실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이슈에 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지방선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중앙선거의 바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판세가 투표율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권의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또 많이 간다면 그만큼 반대쪽으로 이걸 막아설 명분이 있는 분들이 또 나간다면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막아설 명분들을 최소한 크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 정권에 반대되는 야당들에서 그 부분의 그 어떤 전통적인 가치 내지는 현재 정권과 반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우리라도 저분들을 찍어서라도 좀 막아야겠다라는 그 명분을 많이 제공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현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투표층은 좀 늘어나겠지만 또 반대로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70% 나올까요? 70%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번 2014년 지방선거가 56.8%였는데 그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저는 60% 좀 넘을 것 같은 게 일단 사전 투표율이 19대 대선 이후로 두 번째로 높았던 거죠. 이번이 20.14%였네요. 그 사전 투표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투표율을 지금 시각으로 좀 보면 저번 지방선거의 이 같은 시간대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이라면 1시부터 이제 사전 투표하고 거소 투표가 합산이 되면 저번 지방선거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남북 평화무드 조성된 부분들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층 40%가 대부분 보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올 것이냐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텐데 그분들이 더 많이 움직여준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70%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네.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저도 60% 한
초중반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결과는 뭐 6시에 나오니까요. 네. 6시 이후에 나오겠죠, 발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을 연결해서 투표 상황을 알아볼 텐데 지금까지는 그 지방선거 투표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금 이서준 기자를 연결할 텐데 이서준 기자에게 들을 얘기 중에서 아주 핵심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곳에서 치러집니다. 그곳의 투표율 추이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서준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투표율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는 오전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투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2.2%, 오전 8시 4.6%, 오전 9시 7.7%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 기준 11.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9대 대선 때 오전 10시 투표율이 14.1%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JTBC 착한 후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이 JTBC 선거 방송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집계됐습니까? 예, 전국 12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 10시 기준으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노원병 9.8%, 서울 송파을 8.9%, 부산 해운대을 11%, 충북 제천단양 15.3%, 경남 김해을 10.7% 등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이 1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 또 오후 3시, 오후 6시 이 세 차례 기준점으로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곳이라고 잘못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12곳이고요. 오늘 투표와 개표 그리고 최종 당선자 확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를 한번 이서준 기자가 해주시죠. 네,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은 각 개표소로 투표함이 옮겨지고 이 개표소에서 선관위와 정당 관계자 등 입회하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선관위는 당선자 윤곽이 밤 10시 30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모든 개표가 끝난 뒤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서준 기자가 JTBC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홍보 차원도 있지만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도 좀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 또 하나는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후보들마다 공약들이 요약돼서 5대 공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은 그 예년보다 크게 높지도 않고 크게 낮지도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아까 얘기하다가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다 빨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대구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기존의 투표 성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해석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라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지지한다는 표시는 못하지만 투표장 가면 결국은 원래 찍던 분들을 찍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거 나와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어쨌건 과거에 그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도 최근 1년의 이제 문재인 정부 과정에서 지금 남북 간의 그 화해 무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자유한국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표심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도 바꿔야겠다라고 그런 열망으로 투표장을 많이 나오신다면 오히려 투표율이 높은 것이 지금 현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인데 뭐 일단 이거는 뭐 단순하게 서로 예측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변화의 그 과정에서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합니다. 예.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정계 개편 얘기가 좀 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정치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세요? 뭐 조심스럽게 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들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권의 어떻게 보면 압승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정권으로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국회가 지난 상반기 국회가 얼마나 공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공전할 때도 국회의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어떤 다툼을 하는 것인데 지방선거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여권의 압승으로 끝날 경우에는 아무리 정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조차도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총선이 2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권이 압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 개편의 방향이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1야당이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안 좋더라도 홍준표 대표의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만큼의 구심력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대체 인물을 오히려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인물은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이슈라든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그래도 한 2년 정도 남아있다라면 그 어떤 지금 현재 그래도 얻어낼 수 있는 강한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끌어줘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1년, 2년 정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더 원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성적표가 나빠도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적표가 나빠도 여전히 홍준표 대표에 의한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게 저도 참 흥미로워서 이 말씀 좀 전합니다. 네, 정계 개편 얘기는 아마 내일 이 시간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결과는 좀 무관하게 국민의 한번 심판을 혹은 선택을 받은 뒤에는 어떤 변화들이 또 요구의 목소리들을 담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가 그 오늘 그 선거 관련된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분도 빨리 이제 투표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도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투표 시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번 투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투표용지도 있고 절차도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평화에 대한 첫걸음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